그래서 그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대답하실 때는 마이크 대고 이렇게 대답하셔야 네,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보고 들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게 원칙이고 뭐 설명한 과정에서 본인 생각을 말씀하셔야 될 경우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럴 네. 때는 이제 본인 생각임을 명확하게 밝혀주시면 저희가 착오 없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물어보시죠. 유역 법무부 감찰관님 증인으로 칭하겠습니다. 예, 예. 증인 2025년 1월 3일 검찰에 출석하셔서 조사 받으셨죠? 네, 네. 특수본에 출석해서 조사받았습니다. 예, 당시 진술하신 대로 조서 작성된 거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 거 맞으시고요. 네, 다 읽어보고 서명 날인했습니다. 2025년 9월 22일에는 특검에 출석하셔서 조사 받으셨죠? 네, 네. 출석. 진술하신 대로 조서 작성된 거 다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셨고요. 예, 읽어보고 날인했습니다. 예, 피고인 측에서 증거 동의해서 따로 진정 성립은 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이 법무부 감찰관으로 재직하게 된 경위와 담당한 업무, 피고인 박성재와의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증인 법무부에서 감찰관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나요? 2020년 7월 6일자로 임용돼가지고 2024년 12월 11일자로 자리를 떴습니다. 예. 증인께서 근무했던 법무부는 법질서를 수호하고 확립하는 기관이자 국민들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옹호하는 헌법상 기관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위와 같은 법무부의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이며 대통령에게 법률 자문을 함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도록 보좌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인권을 옹호할 수 있도록 보좌해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은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뭐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증인 또한 감찰관으로서 법무부 장관인 피고인이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인권 옹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피고인을 보좌해야 할 의무가 있으셨죠? 예, 감찰관이 장관 보좌 감찰 업무와 관련된 장관 보좌 기관은 맞습니다. 예. 증인 어떤 경위로 감찰관으로 근무하게 되셨나요? 제가 검사로 1997년에 임관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경위로 검사를 2019년 여름에 떴고요. 그리고 나서 뭐 잠시 쉬다가 변호사 생활을 준비하던 중에 그 당시에 법무부에 근무하던 심의정 기조실장으로부터 저 감찰관 자리가 현재 공석인데 혹시 공모직에 응모할 생각이 없냐고 연락을 받고 응모 절차 밟아가지고 감찰관으로 임용되게 되었습니다. 증인이 감찰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감찰관실의 구성과 증인이 감찰관으로서 담당한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찰관실은 기본적으로 감사 담당관실과 감찰 담당관실 이렇게 두 개 담당관실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 직원은 한 8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감사 담당관실에서는 검찰을 제외한 일반적인 법무부 산하 조직들에 대한 사무감사 및 여러 가지 업무 진단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감찰 담당관실에서는 검찰에 대해서는 2차적인 감찰 업무 그리고 다른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간부들에 대한 감찰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증인 이전에 피고인 박성재와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었거나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증인 감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피고인과 갈등이나 다툼이 있었던 적도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경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12.3 비상계엄 선포 사실 알게 된 과정이 어떤가요? 좀 뭐 자세히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워낙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날도 12월 3일 날도 퇴근해가지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10시쯤 잠자리에 들었는데 10시 한 반 훨씬 넘어가지고 저희 큰애가 와가지고 저를 깨웠습니다. 마침 저희 집사람이 동네 친구들하고 지방 여행 중이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좀 큰일이 난 것 같다고, 아버지 일어나셔가지고 전화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무슨 계엄이라 그러는데, 계엄이 뭐예요? 저에게 물어봐가지고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아유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리고 나가서 바깥에서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했는데 정말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계엄 선포를 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방송이 되고 있었고, 그걸 보고 이 아이가 한 말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증인 당시 국내외 정세 등 상황에 대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할 정도의 상황으로 인식하셨나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뭐 그날도 아주 평온하게 퇴근을 했고, 저로서는 계엄이 선포될 만한 상황이라고는 뭐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저로서는 사실 좀 깜짝 놀랐을 뿐입니다. 예. 그런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저는 계엄이라는 게 저는 뭐 법대는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그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그러니까 결국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그 사태를 어떤 식으로든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선포해야 되는 게 저는 계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때 당시에 뭐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아니면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상황도 아니고, 국민 대부분이 평온하게 그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인데, 그것도 밤에 나타나가지고 계엄을 선포한다는 거,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상식으로는 도저히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한 가지 더 덧붙일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계엄을 선포하는 장면을 제가 텔레비전을 통해 가지고 계속 봤는데요. 비언어적 행동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민을 존중하고 국가를 위해서 계엄을 선포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절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의자를 빼주는데 그 자리에 와가지고 앉기도 하고, 그리고 앉아서 얘기하는 표정이나 그 얼굴에서 비춰지는 태도, 모습, 이런 것들이 내 뜻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반국가 세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도 아니고 너희들도 내가 이 가고자 하는 길에 반대하지 마라. 반대하면 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는 식의 그 자체만으로도 반민주적인 모습으로 비춰졌거든요. 저는 도저히 그 자리에서 동의할 수가 없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예. 지금도 뭐 생각해보니까 화가 나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얼굴 표정 자체도 보기가 싫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예, 다음으로 증거 순번 56번 924쪽 제시하겠습니다. 당시 피고인 박성재가 법무부 비상간부회의